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썸네일 어떠셨어요? 떡밥, 옛다. 파월 의장이 진짜 이렇게 한 손에 떡밥을 들고 떡밥, 옛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썸네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시장이 환호해서 나스닥도 오르고 한국 증시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이 파월이 얘기한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떡밥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썸네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파월이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발언에 안도한 뉴욕 증시 나스닥 1.41% 상승 마감, 양적 긴축 예상보다 늦은 올해 말 시행 가능성 언급. 여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양적 긴축을 예상보다 늦은 올해 말에 하겠다. 이 말로 지금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적 긴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일단 기사를 좀 다 읽어보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자면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예상보다 늦은 하반기 때 하겠다고 발언에 미국 투자자들이 반색하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떡밥을 물었다는 얘기죠. 왜 떡밥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래쪽에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청문회에서 올해 후반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허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뒤쪽으로 밀렸고 지금은 결정된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진정하란 말이죠. 그래서 떡밥을 이렇게 잘 풀었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또 파월 의장이 한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이어지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결국에는 자산 축소는 되게 경계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별게 아니니까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확하게 일주일 전 2022년 1월 6일 날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는 시장은 이런 식으로 출렁거렸습니다. 미 연준 공격적 긴축 예고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했다. 시장이 현재 얼마나 불안하면 연준이 또는 파월이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이런 얘기 때문에 급락을 하다가 어제는 떡밥에 립 서비스에 증시가 또 상승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투자 심리가 불안한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대차 대조표 축소,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에 상대적으로 조기에 연준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산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까지 보시고 설명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도표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까만색으로 표시한 원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3개가 현재 연준이 시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에요.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연준이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QE입니다.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고 간단히 얘기하면 돈 풀기예요. 시중에 현재 현금 흐름이 말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한 축소를 보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풀어주는 것이 QE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10년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년 동안 QE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준 회의록에서는 테이퍼링을 3월달 중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QE는 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큰 화살표로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은 그 돈의 양을 좀 줄여서 지금 화살표가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돈을 풀기는 하지만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즉 시장에 기존에는 100 정도를 공급했다면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가늘게 적게 해서 30 정도만 푸는 겁니다. 이 두 화살표 모두 돈을 풀긴 하되 푸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이 QT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상단에 있는 두 개의 화살표는 돈을 푸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QT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시장이 공급되면서
충분한 시장 활성화를 도왔다면 그 돈을 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거품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줄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 QT라는 말만 나오면 벌벌 떠는 겁니다. QT는 양적 긴축으로 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돈을 빼고 줄이는 것 이외에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돈을 완전히 빼는 것과 시장에서 도는 돈을 일정 한 곳으로 모은 것은 사실 같은 효과예요. 이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이 돈을 쓸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사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QT는 거의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돈이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현재 두려워하는 순위 1번은 QT이고요. 두 번째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 또는 파월이 QT와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가 시장의 화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이 시장에 풀리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를 좀 설명드리면서 미국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 국채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한도를 정해서 발행을 합니다. 국채 발행 이후에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과 같은 발행 및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기획재정부에 해당되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 규모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요. 발행된 국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일반 공개시장에서 이 국채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페드가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죠.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좌측에 보시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파월한테. 그러니까 파월이 하는 얘기가 됐고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닛 옐런이 결국에는 채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채권도 종류가 많은데요. MBS라고 해서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이 주택담보부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2008년 리만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죠. 이 Treasury Bond라는 게 미국 국채라서 2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해서 국채를 담보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 담보물을 가지고 현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받은 돈을 재무부에서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이 돌아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Q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Quantitative Easing. 여기서 채권을 제가 담보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대출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즉, 이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빚의 증서입니다. 빚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대출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준이 이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돈의 양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빌린 돈이 왔다 갔다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신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빌린 돈들은 기업, 가게, 정부로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나갔던 돈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거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준이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풀었다가 다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는 이미 2020년 올해 3번을 올리겠다고 했고요. 시장이 안도한 것은 이건 알겠고 현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QE는 언제 할 거야? 가 물음표에서 좀 늦게 할 건데 하반기 때?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안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는 바뀐 게 없어요. 이미 3번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거 역시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판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결제 통화가 미국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판돈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돈이 시장에서 나가서 은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흡수되기 때문에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시황 분석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다만 참고하실 것은 아무리 파월이
떡밥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는 1월 6일 날 있었던 그런 심리 변동과 함께 현재도 동일하게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며칠이나 얼마만큼 현재 이 떡밥이 유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황 분석이 기존에 봐왔던 것과 좀 달라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시장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까지 봤던 현상들이 어제 파월의 한마디로 인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요. 기존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3파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서 조금 더 머물다가 RSI가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시간,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현재 급격하게 축소를 시키면서 스토캐스틱이 현재 과매수권에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봤던 뷰에서 올라갈 수 있는 뷰에서 현재는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서 현재 시장을 보는 뷰를 바꿔놨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봤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요. 현재 이 파동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스파가 진행된다기보다는 다른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옵션을 다르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바뀜이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변경이 될 수 있겠다. 이 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단지 장단기 금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원달러 환율 월봉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난 며칠 전과 다르게 1200원 초반대에서 현재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내려왔죠. 즉 기존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장단기 금리차처럼 여기서도 시간을 일부 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는 시장이 계속 변동 중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옵션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떡밥 효과에서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원 궤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떡밥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옵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파동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뷰가 4파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390.51을 현재 강력한 파동으로 상승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 RSI는 상단을 조금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파의 고점인 397.3을 사실 넘기지만 않으면 이 파동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 파동이 397.30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뚫고 올라가서 더 크게 올라간다면 현재 이 파동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뷰를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뷰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실제로 조금 하단을 더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5파 형태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설 이후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도 파동의 모습이 깨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RSI와 스토캐스틱이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고요. RSI는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역시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뷰대로 가고 있어요. A파, B파, C파 이후에 현재는 반등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RSI도 살짝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동이 당연히 나오겠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16,454.56을 당연히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뷰로 봤을 때는 파동이 기존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지만 파월의 어제 연설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파동 뷰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청문회에서 이런 액션들만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도 영상이 제작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